안녕하세요. 저희는 챕터 2장 상관 분석과 3장 선형 회귀 분석을 맡은 의정통 같이 하시조입니다. 노상호, 최영규, 임태영, 정현우가 조언드립니다. 지도 교수님은 안재혁 교수님입니다. 그럼 먼저 상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관 분석이란 연속 변수로 측정된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한 통계적 검정법입니다. 상관 분석을 실시하면 상관계수 R과 p-value, 유의 확률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값을 토대로 두 연속 변수의 관련성을 검정합니다. 상관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상관계수 R은 -1부터 1까지의 값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이 -1.0과 -0.7 사이면 강한 음적 선형 관계로 보고 R이 -0.7과 -0.3 사이면 뚜렷한 음적 선형 관계, R이 -0.3과 -0.1 사이면 약한 음적 선형 관계, R이 -0.1과 0.1 사이면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선형 관계, R이 0.1과 0.3 사이면 약한 양적 선형 관계, R이 0.3과 0.7 사이면 뚜렷한 양적 선형 관계, R이 0.7과 1.0 사이면 강한 양적 선형 관계로 분석합니다. 우리가 상관 분석을 할 때 꼭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관 분석은 상호 의존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 변수 간의 단순 상관 분석을 시행할 때 제3의 변수가 두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제3의 변수를 통제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후에 설명할 편상관관계 분석입니다. 의학적 예에서는 연령 등을 주로 보정하여 실시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관 분석 중 단순 상관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단순 상관 분석의 목적은 두 연속 변수의 상관계수 값을 측정하여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 방법은 조사된 자료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적 방법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의학 자료는 30예가 넘으면 모수적 방법을 적용합니다. 그럼 모수적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상관계수라고 하면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말합니다. 참고로 모수적 방법에서는 피어슨 등 명명한 이름을 생략하여 사용합니다. 상관계수의 값은 -1 이상 1 이하입니다. 상관계수 R이 -1과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는 직선적 관계이며 R이 0에 가까울수록 직선적 관계가 아니라 판단합니다. 만약 R이 0이 된다면 두 변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서로 무관한 변수라 정의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정의한 것입니다. 또 다른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수적 방법에서 상관계수의 제곱을 설명력이라 정의합니다. 설명력이란 한 변수의 변화량을 어느 정도를 다른 변수값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만약 두 변수가 완전한 직선적 관계인 경우, 예를 들어 R이 -1 또는 1인 경우에는 설명력이 100%가 됩니다. 즉, x와 y 두 변수는 한 변수의 변화량 전부가 다른 변수의 변화에 의존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모수적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피어슨 상관계수는 관측지가 간격 척도 이상의 척도로 측정된 자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모수적 방법을 사용해 상관계수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상관계수들은 순위 척도 이상의 척도로 측정된 관측자들에 적용시킬 수 있는 비모수적 상관관계입니다. 스피어맨 상관계수란 두 변수 x, y 각각에서 순위를 구하고 두 변수의 순위 간의 직선적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피어슨 상관계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ri와 si를 각각 i번째 x값의 순위와 i번째 y값의 순위라고 할 때 다음의 스피어맨 상관계수의 값은 -1 이상 1 이하의 값을 갖습니다. 다음 방법은 켄달의 타우 b입니다. 이는 두 변수의 순위가 서로 일치하는 쌍의 수와 일치하지 않는 쌍의 수의 차와 합의 비로 나타낸 것인데 이때 각 변수에서 같은 값이 있는 경우 이들의 순위를 보정해준 값입니다. 이 역시도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두 변수가 모두 순위 척도로 측정된 경우에 사용하기 적합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허프딩-디스택티스입니다. i번째 점의 두 변수값보다 적은 변수의 개수와 i번째 두 변수의 각각의 변수에서의 순위 등을 이용하여 계산되는데 다른 방법들과는 다르게 -0.5 이상 1 이하의 값을 갖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의 상호 의존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값을 갖는 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이 적어지며 표본수가 적으며 동일한 값이 많은 경우에는 -0.5 이하의 값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SPSS를 이용해 실제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재 302쪽에 있는 예제 1번을 푸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의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수적 방법의 예시이니 다른 자료에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상관 분석해야 할 변수들이 있는 데이터를 다운받아 SPSS 프로그램에서 열어줍니다. 예제의 경우에는 카드뮴 SAV 파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별량 상관 계수를 구하고자 하는 변수를 클릭하여 선택한 후 화살표를 클릭하여 변수 창으로 옮겨줍니다. 사진에는 왼쪽에 두 개의 변수밖에 없으나 실제로 변수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구하고자 하는 변수만 옮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총 41명을 조사했으므로 모수적 방법으로 상관 분석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피어슨 상관 계수를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출력 결과가 이렇게 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출력 결과가 맞게 나왔는지 확인한 후 결과를 해석해 보면 됩니다. 예제의 경우에는 요즘 비트 마이크로글로블린과 요즘 카드뮴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피어슨 상관 계수는 -0.123으로 약한 음적 선형 관계라고 알 수 있습니다. 유의 확률을 보면 0.443인데 일반적으로 유의 확률이 0.05 이하일 때만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요즘 비트 마이크로글로블린과 요즘 카드뮴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관 분석이 어떻게 실제로 의학에서 사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 논문을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참고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형 당뇨병을 가진 산모와 그렇지 않은 산모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아웃컴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2003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제1종합병원 여성건강센터에서 당뇨 2형과 당뇨가 없는 대조군을 대상으로 200명의 임신에 대하여 소급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 시의 연령, 임신 전 체중, 체질량 지수, 산차, 재택기간에 따라 매칭된 그룹들 간의 특징과 산모 및 신생아의 아웃컴을 비교하였습니다. 논문에서는 200명의 임신한 산모들에 대해 아웃컴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형 당뇨병과 각 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화면의 표를 살펴보면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산모들이나 당뇨가 없는 산모들 중 어느 누구도 유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산모들이나 당뇨가 없는 산모들에게 임신 충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를 보면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산모들은 조산 제왕절개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35%대 18%이며 유의 확률은 0.006입니다. 또한 제2형 당뇨병을 가진 산모들에게서 임신 중독증이 대조군보다 더 흔했습니다. 10%대 2%이며 유의 확률은 0.017입니다. 더욱이 임신 중 감염에 대해서는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산모들과 대조군의 차이가 심했습니다. 26%대 2%였으며 유의 확률은 0.001 미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변수들은 전부 유의 확률이 0.05 이하로 제2형 당뇨병과 각 변수들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습니다. 다만 제2형 당뇨병과 조기 분만 사이의 관계는 유의 확률이 0.809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산모와 신생아의 아웃컴은 조상제왕절개 수술의 위험성, 임신 중독증, 임신 중 감염의 면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지 않은 여성보다 나쁘다고 할 수 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상관 분석, 그 중에서도 단순 상관 분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편상관 분석은 상관관계 분석 시 혼란 변수의 영향을 배제하고 분석을 시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편상관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실제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두 요소들이 혼란 변수의 영향으로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해변가 주변 풀숲에 사는 개미의 수와 해변가에 방문하는 차의 수에 대해 단순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상관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개미의 수가 해변가에 방문하는 차의 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온도가 높아져서 개미가 번식을 많이 했다던가 온도가 높아져서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해안가를 방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편이 더 설득력이 있죠. 온도가 둘 사이에 혼란 변수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도라는 혼란 변수의 영향을 배제한 편상관 분석을 실시하면 개미의 수와 차의 수 사이에 좀 더 정확한 상관관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학 분야에서는 주로 나이가 혼란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의학 통계학에서는 나이의 영향을 배제한 편상관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합을 통해 단순 상관 분석과 편상관 분석의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단순 상관 분석은 A와 B의 교집합 부분을, 편상관 분석은 그중 혼란 변수 C와 겹친 부분을 제외한 이 부분만을 가지고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SPSS로 편상관 분석을 실시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SPSS를 실행하여 편상관 분석을 시행하고 싶은 데이터 세트를 엽니다. 그리고 분석, 상관 분석, 편상관을 클릭합니다. 변수에는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싶은 두 변수를, 제어 변수에는 혼란 변수를 입력합니다. 그 후 오른쪽 위의 옵션을 클릭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 0차 상관에 체크 표시를 하고 계속을 클릭한 뒤 확인을 클릭합니다. 결과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상관관계를 보시면 대조 변수의 지정 않음과 온도가 보입니다. 위는 제어 변수를 설정하지 않은 단순 상관 분석의 결과이고 아래는 온도를 제어 변수로 설정한 편상관 분석의 결과입니다. 이제 둘의 결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단순 상관 분석 결과 개미수와 차량수의 상관계수가 0.92로 유의 확률이 0.000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와 개미수, 온도와 차량수 역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죠. 이때 온도를 제어 변수로 설정하여 편상관 분석을 실시한 아래의 결과를 보시면 개미와 차량수의 상관계수는 0.501, 유의 확률은 0.11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SPSS에서 혼란 변수의 영향을 배제한 편상관 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편상관 분석 관련 학교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논문은 Differentiation between Polycystic Ovary Syndrome and Polycystic Ovarian Morphology by means of an anti-Mullerian hormone cutoff value인데요. 이화여대 의대에서 실시되었고 실험의 목적은 AMH 수치와 PCOS 간의 연관성 파악 및 젊은 여성을 위한 AMH 컷오프 레벨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427명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요. 이들을 PCOS와 PCOM의 유무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 각 그룹별로 각종 수치를 측정하였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그룹 3, 4보다 그룹 1, 2에서 보다 많은 양이 측정되었고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뷸린은 그룹 1, 2보다 그룹 3, 4에서 많은 양이 측정되었습니다. 세럼 AMH 레벨의 경우 그룹 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그룹 2, 3 그리고 그룹 4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난소 부피와 소낭의 수는 큰 순서대로 그룹 1, 그룹 3, 그룹 2와 4였습니다. 연간 월경 횟수는 그룹 3, 4가 그룹 1, 2보다 많았습니다. 그 후 세럼 AMH 레벨에 대한 각 수치들의 나이의 영향을 제외한 편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p-value는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았습니다. 테이블을 분석해보면 p-value가 0.05보다 큰 수치들은 세럼 AMH 레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토탈 테스토스테론은 그룹 1, 2에서 AMH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난소 부피는 그룹 1, 2, 4에서 AMH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소낭의 개수는 그룹 4에서만 AMH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실험의 그 이후 과정은 편상관 분석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곳에 소개해드리지 않으나 궁금하시면 앞에 소개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구자는 앞서 보여드린 편상관 분석과 선형 회귀 분석,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AMH 레벨이 P코스를 진단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수치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젊은 여성에서 P코스를 진단하기 위한 기준점은 혈액 1ml당 10나노그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편상관 분석의 정의, SPSS에서 편상관 분석을 시행하는 방법, 학회지를 통한 편상관 분석 실시의 예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선형외기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형외기 분석이란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의존도를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선형외기 분석을 하기 위해 먼저 주어진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직선식인 회귀직선을 구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최소제곱법이라 합니다. 최소제곱법은 각 측정값에서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직선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분석에는 독립변수가 한 가지인 경우인 단순 회귀 분석과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인 다중 회귀 분석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단순 회귀 분석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가 실질적으로 한 가지인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기법입니다. 단순 회귀 분석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가정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독립변수 x는 오차 없이 측정된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이겠죠. 두 번째, 각 독립변수 x 값에 대응한 종속변수 y 값들은 정규 분포를 하며 그 평균은 회귀직선상에 위치한다. 세 번째, 각 x값에 대응하는 y값의 분산은 모두 동일하다. 이것은 다른 말로 등분산 가정이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 모든 y값들은 독립적이다. 즉, 한 관찰이 다음 관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가정을 하고 단순회귀 분석을 시작하기 때문에 단순회귀 분석을 하고 나서 그 가정에 만족하는지 검정도 필수적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단순 회귀 분석은 흔히 사용하지 않는 기법이라 논문을 구하기 힘들어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연습 문제는 뇌하 수체와 턱뼈 사이의 거리를 연령만으로 구하는 회귀 방정식을 구하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너무 단순하여 남녀별로 비교하여 산출해 보았습니다. 사용 데이터는 grossstudy.sav입니다. 우선 남녀를 분할하여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파일 분할, 집단들 비교에 성별을 넣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선형회귀 창을 열고 종속변수에 뇌하 수체와 턱뼈 사이의 거리를 넣고 독립변수에 연령을 넣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의 확률은 소녀, 즉 여성이 0.002, 남성, 소년이 0.000으로 둘 다 유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표준화 계수의 빗값과 상수를 보면 여성의 경우와 남성의 경우 각각 이런 회귀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TF가 여성의 회귀 방정식이고 TM이 남성의 회귀 방정식입니다. 후 산점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산점도를 구하는 방법은 그래프에서 레거시 대화상자 산점도를 누른 후 단순 산점도를 넣고 X축의 연령을 Y축의 뇌하 수체와 턱뼈 사이를 넣어주면 됩니다. 산점도를 본 상태에서 도표 편집기에서 전체 회기선 적합을 누르면은 아까 구했던 회기직선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이제 검정을 해볼 시간입니다. 우선 검정을 하기 전 잔차와 오차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차는 회기식의 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의미하고 잔차는 표본에서의 회기식의 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같은 개념이지만 이것이 모집단의 값인지 표본에서의 값인지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 잔차를 이용해서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했던 선형회기 창을 다시 열어서 통계량 창을 열고 덜빈 왓슨과 케이스별 진단을 모두 체크해줍니다. 또한 도표창에서 히스토그램과 정규 확률 도표를 모두 체크하고 X축에 ZPRED 표준화 예측값과 Y축에 ZRESID 표준화 잔차를 넣어줍니다. 히스토그램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히스토그램에는 실선으로 표준 정규 분포표가 표시되어 이 표준 정규 분포표와 잔차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정규 PPE 도표, 즉 정규 확률 도표는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표준화 잔차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이 도표에서 점들이 45도 직선상에 놓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점도를 보면 표준화 잔차와 표준화 예측값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 두 통계량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면 위에서 말한 등분상 가정에 위배됩니다. 지금까지 SPSS를 이용해 단순 회귀 분석을 실행해 보았고 검정까지 완료해 보았습니다. 이후에는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인 다중 회귀 분석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이란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이고 종속 변수는 1개인 선형 회귀 모형을 말합니다. 다중회귀 분석의 일반식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알파는 y절편입니다. 알파가 0이면 함수가 원점에서 시작하겠죠. 베타는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는 변수입니다. x에 연령, 몸무게 등이 들어갈 수 있겠죠. 저 일반식을 보면 차수가 1이니까 직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을 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모든 자료는 분석 전에 가정 위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해야 합니다. 모델을 선정하는 방법에는 선험적 방법과 통계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선험적 방법은 연구자가 경험과 직관을 토대로 무엇이 독립변수인지 종속변수인지 등을 정하는 것이고 통계학적 방법은 뒤에 SPSS에 있는 5가지 방법으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로는 교란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변수의 종류에 따라 연속적인지 불연속적인지 판단하고 원래 성질에 맞는 형태를 입력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5번째로 변수 간 상호작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6번째로는 서로 상관성이 높은 변수 간에는 다중 공선성 현상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통제해야 합니다. 모델 선정법에는 독립변수로 어떤 요인들을 포함시킬지 등을 결정하는 것인데 경험상으로 분리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SS 프로그램에 있는 5가지 모델 선정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자가 개척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연구 중이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진리를 탐구할 때는 선언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SPSS 프로그램의 5가지 모델 선정법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 선정 방법은 입력 방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모든 독립 변수를 회귀 모델에 있는 그대로 포함합니다. 두 번째로 모델 선정법은 단계 선택입니다. 독립 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모델로부터 출발하여 분산 분석표의 F값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즉 유의 확률이 가장 작은 변수를 순서대로 하나씩 선택하여 모델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변수를 추가할 때마다 각 변수들의 유의 확률 값이 달라지는데 유의 확률 값이 미리 정해놓은 특정 값을 넘어가면 그 특정 값을 넘은 변수를 없앱니다. 세 번째 모델 선정법은 제거입니다. 회귀 모델에 있는 모든 독립 변수를 그대로 빼버리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모델 선정법은 후진입니다. 기여도가 적은 변수부터 하나씩 빼기 시작하여 모델에 남아있는 변수들을 유의 수준 이하가 될 때까지 빼가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모델 선정법은 전진입니다.
독립변수가 없는 모델에서 출발하여 분상 분석표의 F값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변수를 순서대로 하나씩 더해가는 방법입니다. 전진과 단계 선택을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단계 선택은 특정 유의 확률값을 넣으면 그 변수를 삭제한다는 점이 이 둘의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다중 회귀 분석보다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오늘날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논문을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로 들 논문은 앞에서 편상관 분석에서 설명한 논문과 같은 논문입니다. 보시는 테이블에 의하면 변수로는 보정되지 않은 AMH, 보정된 나이와 보정된 BMI, 보정된 1년의 월경수가 있습니다. Unstandardized 베타는 앞에서 다중회귀 분석 일반식의 베타로 개수 정도 되겠습니다. Standardized Coefficient 베타는 Unstandardized 베타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자료가 충분히 많지 않아서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유의 확률이 모두 0.01보다 낮은데 0.05보다 낮으므로 모두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CI는 신뢰 구간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SPSS 사용법입니다. 먼저 SPSS를 실행합니다. 다중 회귀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분석, 회귀 분석, 선형을 클릭해야 합니다. 이후 통계량 설정에 들어가서 추정값, 신뢰구간, 모형 적합, 공선성 진단, 덜빈 왓슨, 케이스별 진단을 선택합니다. 또 방법에 들어가면 앞서 설명드린 5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후에 확인을 누르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저는 후진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봤습니다. 6가지 모형이 설명되고 있는데 1 모형에는 제거된 변수가 없고 2 모형부터는 유의 확률이 큰 변수부터 차례대로 제거될 것입니다. 앞서 학회지 결과 분석과 같이 비표준화 베타는 개수를 의미하고 표준화 베타는 자료가 충분히 많지 않아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표를 보면 모든 변수에서 유의 확률이 모두 0.05보다 큰데 이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의료통계학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